이번 주 정치권 소식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김관욱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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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주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갈등의 씨앗이라고 써 있는데, 자, 이 심재철 의원의 이제 자료 유출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시끄럽잖아요. 네.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탄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불법 유출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좀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당초 시작할 때 아마 심재철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 때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예. 자료를 수집하다가 이제 뭐 심재철 의원 주장에 따르면 우연찮게 이제 그 다운로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 기획재정부가 굉장히 처음부터 바로 고발로 대응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야당 쪽에서도 바로 고발에 이어서 3일 만에 압수수색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예. 야당도 이제 묵과할 수 없었던 상황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에스컬레이터 되면서 지금 문제가 좀 확산된 것 같은데 일단 예. 기본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이번 정권에서 이제 특활비나 이런 그 업무 추진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그 야당 쪽에서는 제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내용 자체를 보면 그렇게 어떤 우리가 거기에 정말 심각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 내용 자체를 보면 그래도 어떤 좀 편법과 탈법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사실 야당이 짚어보는 거는 저는 당연한 도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정부가 이 문제를 좀 처음부터 검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좀 야당을 굉장히 자극했지 않는가. 예. 좀 국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 그러면서 의외로 지금 문제가 굉장히 커져서 예. 사실은 지금 연말 국회가 지금 뭐 완전히 표류할 그런 가능성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 교수님, 어쨌든 이 사안이 검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수사의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로 모아지는데요. 뭐 지금 이제 기재부가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근데 불법 유출이 거기서는 핵심이거든요. 예. 지금 사실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본인은 합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발견이 됐다 그러는데 거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료의 바다예요. 근데 거기에서 며칠 상관으로 매 47만 건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합법적으로 그랬다는 거를 본인이 좀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이 자료를 반납하라는데 반납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게 사실 기재부가 고발하게 된 결정적인 장면인데 예. 만약에 이 합법적이라 그러고 모든 거를 비인가가 아니라 인가된 것을 했다 그러면 그거 반납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불법성이 없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이 내용 사안은 두 가지로 봐요. 절차는 절차대로, 내용은 내용대로. 그러니까 지금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에서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이제 국민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명을 해야 돼요.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가지만 또 절차적으로 국회라는 거 법을 만드는 데인데 그렇죠. 국회의원이 사실은 법을 어겨가면서 예. 이거를 이제 유출하고 또 그것을 뭐 이렇게 열람을 했다. 이건 또 아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이 이 자료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 일단은 부여받은 아이디로 이제 접속을 했었는데 어떤 그 특정 자판을 누르니까 이게 접속이 권한이 안 되는 자료까지 이제 들어가지더라. 그래서 이제 다운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업무 추진비라든가 이 내역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각 부처의 그 감사관들에 관련된 사람들 아주 소수에 이제 한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키를 눌렀더니 이렇게 됐더라. 예. 그리고 거기가 사실 어마어마한 재정 그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딱 업무 추진비만 거기서 특정해가지고 이렇게 골라낼 수 있다는 거는 그 쉽지 않은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심재철 의원은 이 청와대 업무 추진비에 이어서 회의비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 청와대는 심재철 의원을 양치기 소년에 빗대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국민들이 국민 민의를 잘 대변하고 정부를 잘 되게 견제하라고 여의도로 많이 올려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늑대소년처럼 지금 한 3차례 걸쳐서 하시는 의도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비서관이 이제 뭐 늑대 소년, 양치기 소년.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난 저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굳이 청와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인지 다른 표현을 써도 할 수 있는 걸 국회의원을 보고 부의장까지는 보고 양치기 소년이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범위를 넘어서서 그 답변을 좀 드리자면 예. 자, 이 문제를 정파적, 여야의 정파적 관점으로 보질 않고 돈을 낸, 세금을 낸 국민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예. 제일 먼저 불쾌한 것은 그게 사실 여부가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불쾌하다보다는 의문점이에요. 제일 먼저 내 예. 돈이 어떻게 알려져 있냐보다는 어떻게 써여져 있냐가 문제다 이거지 예. 사실 여부가. 그러면 사실 문제는 점검해 보면 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공동으로 점검을 하든 이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은 과연 그런 것들이 있는지, 나아가 전임 정부 때는 어떻게 했는지, 또 전임 정부나 이 정부에서 청와대 말고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나아가 다른 기관, 예컨대 국회라든가 또는 대법원이라든가, 그것이 아마 세금을 낸 국민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한, 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자. 예. 두 번째 불법 문제는, 하나는 이 신재철 의원이 불법성 부분은 검찰과 재판의 결과에 밝혀지겠지만 예. 이 불법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엄청난 국가 기밀이라면 그 기밀이 누출되도록 시스템을 관리 잘못한 기획자정부 산하의 재정정보는 도대체 뭐하는 기관이냐.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세금 낸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거보다 내 돈이 어떻게 쓰여진다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이어서 그렇게 고소고발을 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될 정도가 된다면, 그럼 재정정보는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불법적으로 본인들이 주장대로 한 불법적으로 할 수가 있었는지 문제. 또 하나는 나아가 내친다면 국회의원은 일반인들과 달리 신분 의정 활동이 보장되게 의정 활동이라는 기준으로 봐도 지금 한 신재철 의원의 행동이 불법적이냐 아니냐 문제. 예. 그다음에 특할비 문제가 있어요. 특수활동비는 업무 추진비와 다르지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관과 그 역대 정부에서는 어떻게 써야 돼요? 주독 신재철 의원이 주장만 듣다 보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만 있었던 일 같이 보이잖아요. 예. 이게냐 과연 다른 정부 때는 없었냐. 마지막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이걸 이석기 통진당 전 의원의 압수수색과 같은 레벨에서 압수수색했다는 걸 비유하는 것이 과연 국회의장으로서 그게 형평한 발언인지가 문제고, 예. 두 번째는 수도권 개발 택지 정보를 규밀한 신용현 의원 문제는, 그거는 국가 기밀은 아니지만 만인의 경제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걸 저렇게 한 건 그냥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된 걸로 아예 없었던 일로 하는 건 괜찮은 것인지. 네. 또 하나 KBS 이사는 2,500원을 썼는데 김밥 먹느라고 산 것까지도 어쨌거나 업무 추진비를 잘못 사용됐다는 관점에서 해서 그 사람 결국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김밥 2,500원은 전임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건 문책이 되는 거고, 또는 공격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공격을 안 받아야 되는 건지. 또 하나 추진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과거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이 200만 원을 검찰국에 있는 분에게 줬다가 중앙지검장에서 해임되고 고소돼서 지금 재판에 결인 중인데, 예. 이런 문제들이 과연 형평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냐. 형평성의 문제요. 그래서 예. 세금을 낸 입장에서 볼 때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신재철 의원도 정파적으로 하지를 말고, 예. 저렇게 용감하면은 한국당이 집권했을 때 그 당시에는 업무 추진비는 어떻게 했는지까지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형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네, 자 논란이 커지자 이 박지원 의원도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억울하더라도 심재철 의원의 의정 활동을 탓해서는 안 된다. 누구의 편을 드는 건지 사실 잘 판단이 안 서는 그런 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박지원 의원 이야기를 해석해 보자면, 만약 이런 일이 지금의 여당이 야당 시절에 일어났더라면 얼마나 했을까라는 거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만약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의 여당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했겠죠. 예. 자, 그런 역지사지를 해보자는 것이죠. 어차피 정권이 바뀌었으면 야당 시절에 했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한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이 지금 청와대 회의비 문제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했어요. 예. 예. 원래 청와대 직원은 처음에 가면은 신원조회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월급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급 못 받게 다니다 보니까 당시 문재인 수석이 노 대통령한테 이것 좀 보존해 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원칙이 어긋나잖아요. 그냥 갑시다. 어차피 청와대 들어오는 기회비용으로 생각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내버렸어요. 예. 안 좋습니다. 예. 그 이후의 정권에서도 사실 그동안 안 줬어요. 그걸 어떻게 보전해 줬냐면 청와대 퇴임할 때 한두 달 정도를 실제 일한 기간을 쳐서 이렇게 보전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로 뭐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야기를 하지만 예. 원칙대로 하자면 일단은 안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정모 비서관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동원해서 했는데 이게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그거는 편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청와대 직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 참석비라든지 그다음에 자문료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이거 전임 정권 때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이제 이것 자체가 하나의 원칙의 문제고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논란 자체가 더 가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회의비 얘기는 좀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인수위가 있다 그러면 인수위에는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수위원들은 그 예산을 통해서 이제 급여를 지급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정부의 즉 기존의 정부의 그 청와대 참모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예. 서로 간에 협력을 해가지고 그것이 운영이 되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인수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정부의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무노동 무임금 하듯이 노동을 했으면 당연히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내가 미래에 청와대에 갈 사람이니까 내가 뭐 임금 없이 일한다. 저는 그것도 원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칙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노동이 있으면 임금을 줘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 임명을 못 받았으니 그걸 회의비 차원에서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예.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김 교수님의 설명은 참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갑자기 그 인수한테 그 경비를 어디서 내느냐는 문제. 그러니까 세금을 낸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저렇게 정파적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과거 형평성은 어떻게 됐냐를 따져서 네. 국민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제도가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예. 불법하지만 가령 국방부의 군 기밀이 엄청나게 해킹당했다고 하면 우리는 언론은 뭐라고 보도합니까? 국방부가 뚫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뚫은 사람 보고 너 불법이다 하는 건 다음 얘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개정정부는 왜 이렇게 허술한 나도 얘기가 함께 지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예. 불법이다 하는 것도 곤란하지 않아요. 이게 전부가 정파적 관점이다 그런 얘기죠. 예. 세금을 낸 사람 입장에서는 기밀도 유지돼야지만 투명하게 전 정부 때 처벌받았으면 이 정부도 똑같이 예. 전 정부 때 처벌 안 했으면 이 정부 똑같이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개선해 주는 걸 국민 세금 낸 사람 입장에서는 바라는 거 아니겠냐는 말씀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면서 검찰과 법원을 연달아 항의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토주택개발 정보를 유출시킨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 신창현 의원은 아무런 수사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실의 기습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결연한 의지로 싸워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천명합니다. 자, 이 뭐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셨는데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찾아가서 면담을 했어요. 그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압수수색 영장을 한 것은 뭐 법무부가 아니죠. 요청만 한 것이고 예. 그거를 결정한 것은 이제 대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이제 압박하러 이제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거는 모양은 안 좋습니다. 상권 분립이 있고 어떻게 하든 대법원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의회가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뭐 좋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예. 가지 문제는 사실은 기회는 많거든요.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많은 자료들을 갖다 놓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감시를 하고 이런 의정활동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예.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로성으로 일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괜히 선정적이거든요. 국민들 바라보기에도 계속해서 뭐가 나올 것 같은 굉장한 불안정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국정감사 지금 사실 해야 될 시간이 국정감사 시간인데 예. 이 시간에 이 장면 속에서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 사실 심재철 의원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검찰권의 좀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신창현 의원이 지금 과천 의왕 등지의 개발 구역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피해가 간 거는 그게 더 피해가 간 거죠. 업무 추진비야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개발 정보가 저렇게 누출되어 나와서 일부의 투기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큰 피해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고발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국토위를 사임하니까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 검찰이 그럼 그 증거를 어디서 받았는지 네. 그 증거에 대한 일단 추적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물론 이 문제도 기획재정부가 했는데 국회에 대한 저는 이 압수수색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뭐 법이라는 게 똑같이 적용돼야 되지만 일단 국회라는 게 삼권 분립의 중요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네.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본다라면 정부가 이 고발하는 것도 처음에는 심재철 의원 보좌관 이야기 고발했다. 그다음 며칠 뒤에는 바로 또 심재철 의원을 고발했다. 예. 또 압수수색도 하고 예. 이렇게 시작되면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네. 뭐 너무 불공평이 아니냐. 왜 여당 의원은 저렇게 가만 놔두고 야당 의원만 저렇게 하느냐.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심재철 의원이 국회 이제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는 그런 방침인데요. 지금 굉장히 이 사안이 일파만파가 되면서 국감 파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아니, 어떻게 불을 보듯이 북경 파행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으로서는 저런 상태에서 이왕이면 정파적으로 싸우기 돌입하고 있는데 거기서 윤리위원회 제소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소해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싸우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또 하나 짚고 싶은 건 기획재정부가 과연 이 업무 추진비가 청와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재정정보원이 보안에 허술한 점이 없었어도 저렇게 기민성 있게 기동성 있게 했을 건가. 예. 예. 경제정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얼마나 기동성 있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기동성 있게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거에 대한 말 같은 건 굉장히 기동성 있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예. 어째 이 부분은 그러냐.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금을 낸 입장에서는 저게 청와대 문제니까 그런 거 아닌가. 또 하나는 내부의 보안 호수는 어떻게 할 건가.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렇게 야당 의원에게 대한 공격으로 저렇게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궁금증도 생긴다. 예. 그 네. 말이 좀 과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어째서 구독처 문제만 저렇게 급하게 속전속결을 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바로 자유한국당 얘기인데요. 자, 김병준이 비대위원장이 당권 교통정리 아주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아요. 참 정치인은 스스로 물러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내부 사정하고 얽히면서 아마 김병준 위원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을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 본인도 정치인이 아닌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서서히 이제 내년 초 아마 전당대회가 이제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지금 일단 뭐 김무성, 홍준표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나서겠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만약 저런 분들이 다시 나서면 당은 도돌이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김무성 의원 나선다면 친박은 친박대로 또 뭉칠 것이고 그렇죠. 또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로 또 반홍 세력이 뭉칠 것이고 예.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비대위 하고 있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예. 예.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목표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어떤 불가피한 측면이 솔직히 있다. 예. 그냥 뭐 두 사람 정치인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현 상황에서 두 사람이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하면 그동안의 노력은 아무런 없어지니까 예. 아마 찾아가서 직접 부탁도 하기도 하고 예. 아마 부탁이 안 들어지면 뭐 또 독탄의 도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예. 현재 하여튼 김병준 위원장이 당 개혁에 상당히 고비를 맞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작업들이 일종의 자기 편심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뭐 그쪽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거든요. 비상 대책을 예. 세우는 것이 역할이고 그것이 마무리되면 전대로 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고 물러나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3, 4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얼마나 혁신했느냐. 예.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특정해서 두 명의 어떻게 보면 전대 대표 후보자들인데 이분들을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 구조적으로 뭔가를 이제 배제시키는 그러니까 지지하는 당원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국민들도.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상당한 이제 아픔이 되고 충격이 될 텐데 이런 거를 오히려 당의 비대위원장이 그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의 어떤 지지자들을 오히려 배제시키는 것 효과가 또 같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 그거는 오히려 당원들에게 맡기고 지지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른 선택이지 예. 의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것은 비대위원장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역할이고 오히려 근본적인 어떤 쇄신의
쇄신의 역할, 쇄신의 어떤 작업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네, 예. 김병준 위원장의 인적 쇄신 행보와는 상관없이 지금 차기 당권 주자로 계속 물망에 오르는 두 사람이 바로 황교안 전 총리와 이 홍준표 전 대표인데요. 두 사람 정계 복귀 의지는 상당히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래서 대권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저희가 예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많은 말씀들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이 보수 진영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에 거는 기대가 상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지금 현재 황교안 총리 이외의 직업 정치로서 했던 분들에 대한 보수 세력의 실망감의 표현이 아닌가. 오히려 황교안 총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기보다는 예. 지금 있는 한국당에 몸담고 있는 직업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까 거론하신 몇 분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에 대한 실망의 반영이 아닌가 싶은 생각. 예를 들면은 황교안 총리보다 더 다른 색다른 인물이 나오면 그분에게 또 지지가 쏠릴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고 당권에 몇 명이 도전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거론됐던 홍준표 전 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있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 이분들이 누가 나오지 말라거나 본인들이 한번 보수 세력 전체를 보면 이분들이 다시 나와서 할 경우에 이게 한국당이나 보수 세력의 앞날을 활기 있게 열어갈 것인가에 예.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기대를 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은 과거 친이계와 친박계가 싸웠던 그 버전 속에서 시즌2나 시즌3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분들에게서 무슨 새로운 담론을 갖고 나올 건지 나는 별로 기대가 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당권 관점보다는 보수 세력의 재건을 위해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남이 뭐 권유를 하든 말든 뭐 법으로 규정으로 규정하든 말든 본인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황교안 총리가 보수 세력으로부터 지난 명절 때도 이렇게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본인들에 대한 실망감이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고서 잘 되도록 뒤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지. 예. 본인들이 좀 저렇게 나오려고 실제 나온다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또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예, 그때 달라요인데요. 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29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이 막말이 오가던 지난해와 180도 다른 모습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프는 상식과 종소가 온전치 못한 데로부터 우리 국가의 최고 존엄을 로켓과 결부하여 모독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러하여 그는 전체 미국 땅이 우리 로켓의 방문을 더더욱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만회할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실 인신공격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했지만 올해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작년 연설 들어보시면 개까지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하여튼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까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년 만에 사실은 이렇게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난 연설에는 리틀 로켓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연설에는 정말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표현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이용호 외무상의 연설을 들으면서 여전히 북한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 즉 미국이 일단 신뢰 회복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라. 그리고 종전선언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뭐 북한의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는 연설로 보입니다. 예. 그런 면에 보일 때는 아마 이 입장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하면 앞으로 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더라도 상당히 협상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 현상과 또 밑에 있는 협상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북한이 공식적으로 유엔 무대에서 저런 입장을 이야기를 한 것은 여전히 어떤 기존의 입장,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가가지고 협상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북한이 요구하는 게 이제 종전선언이잖아요. 이게 참 미국이 받아들이려면 어떤 게 좀 내놔야 될까요? 지금 뭐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예. 지금 뭐 이용호 외무상이 그렇게 좀 강경한 얘기를 하니까 미국 언론이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센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김성 이 주재 유엔 대사가 호소하는 것이다. 이거는 신뢰를 호소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예. 비핵화를 안 한다거나 뭐 그런 기조가 아니다. 기조의 변화는 없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저는 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서 일종의 삿바 싸움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다시 얘기하면 일방적으로 지금 4차 방북이 되는데 폼페오가 가서 일방적으로 미국에 끌려다니거나 밀리진 않겠다는 것을 대회에 지금 알려주고 예. 결국엔 하지만 두 양측이 이 틀을 깨거나 뭐 그럴 동기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항상 지금이 시작점이잖아요. 지금 요번에 이제 잘 되면 사실 북미 2차 회담이 잘 되면 거기서 대충의 얼개가 구성이 되고 로드맵 같은 것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반자동으로 굴러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시작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김관영 교수 말씀에 더 덧붙이자면 예. 자, 아까 왜 유엔 총회에서 발언하는 이용호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했잖아요. 1년 전과 후. 예. 자, 1년 전과 후를 그 북한을 보지 말고 미국을 보면요. 미국에 그 전에 로켓맨이니 뭐 금방 뭐 어디 쳐들어갈 것처럼 뭐 전략폭 뭐를 하느니 뭐 전략 자산을 동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는 엊그저께 그 이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편지를 받고나서 우리는 김정일과 나는 사랑에 빠졌다고까지 하고 김정일과 이렇게 더 달라진 건 북한이 아니라 사실 미국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도 앞으로 1년 후에는 어떻게 말을 가든 줄다리기를 하든 간에 종전협정 같은 것도 그렇게 돼야 되고 안 돼야 되는 정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신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 기대감 차이도 있고 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걸 전제로 하지만 아마 결국 미국이 끌려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달라진 건 미국이 훨씬 더 달랐지 북한이 달라진 것보다 더 달라진 게 아닌가. 예. 우리 특히 보수세력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로켓맨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하니 그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종전협정도 그렇게 이제 일부의 기대만큼 그렇게 완강하게 하지 않지 않을까? 네. 1년 후에는 더 달라진 미국을 보지 않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지금 이 한반도에는 훈풍이 불고 있고 그리고 이 훈풍에 대한 정말 국민적인 기대감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너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현정 위원님. 네.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대폭 축소가 됐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네요. 이게 이제 우리 국군의 날이 사실은 우리가 그 6.25 전쟁 때 북한이 이제 우리를 침략했다가 우리가 예. 다시 역공을 해서 사실 휴전선을 치고 넘어간 날 바로 그 네. 10월 1일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국군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다시 반전을 하는 예. 그날을 예. 기념해서 우리가 국군의 날을 지금 행사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안보의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 북한도 이번 올해 초에 건군절 때 열병식을 했고 지난번 정부 수립일 때도 열병식을 했습니다. 예. 더군다나 70주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크게 의미가 있는 그럼요. 것이죠. 그럼요. 국군이 예. 정말 우리가 어떤 끝까지 우리를 나라를 지킨 그런 어떤 좀 자부심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또 이런 이 안보력을 갖다가 대회에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데 그럼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꾸 우리가 행사를 우리 군인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이걸 행사를 축소한다. 저는 이런 관점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이라는 게 결국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럼요. 또 사실은 저런 행사 자체도 하나의 훈련의 일환이거든요. 예. 근데 예. 기본 관점을 기본적으로 국군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뭐 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공연을 한다. 이런 어떤 관점이라면 과연 이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만큼 이 군에 대한 프라이드를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군은 북한만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남북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또 한 번은 우리의 어떤 전체 동북아 이런 쪽에서 우리 군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군의 날을 정말 어떤 면에서 군인의 어떤 자부심, 우리 국민의 자부심 이런 것들 좀 키우기보다는 너무나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북한을 의식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해서 좀 씁쓸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